모듈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불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전쟁 이슈로 많은 것이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염승환 엔사님한테 미국 경제를 비롯해서 객관적인 지금 증시 상황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좀 부색합니다. 네, 금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란에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합동 군사적 에픽 퓨리라고 하죠. 이걸 좀 감행을 했고, 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제 사망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좀 시작이 됐고, 이게 근데 증시를 뭐 충격에 좀 빠뜨렸던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됐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좀 시장에 투자 심리가 완전히 좀 이제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틀간 코스피가 무려 18%, 하루 하락폭으로는 이제 역대 최고죠. 9.11 테러 이후로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또 다음 날은 10%나 또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로 뭐 전혀 예상을 못하는 그런 진폭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올랐던 배경은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 호위하겠다. 요 발언이 나오면서 또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바라보는 거는 결국 유가 같아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잘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뉴스에 따라 좀 등락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많이 흔들렸지만 미국 증시는 좀 견조했는데, 이유가 일단 미국은 올해 오른 게 없죠. 별로 오른 게 없는 상황에서 ISM 서비스업 지표가 또 잘 나왔어요. 경제 지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은 있다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타격을 주는데, 일단 미국 경기가 견조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ISM 서비스업 지수 좀 상승이 나오면서 그 미국 증시 자체는 조금 버티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브로드컴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죠. 예. 그래서 전쟁 공포 속에서도 AI 투자 사이클 훼손 조짐은 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나오면서, 예, 미국은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공포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유가도 올라가고 코스피도 더 떨어지고 그랬다가 급반등하고 하는데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증시가 이렇게 이제 외부 변수가 지금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변동성에 좀 노출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유가죠, 유가. 이 유가가 잡히면 시장은 금방 안정화될 텐데, 지금 이제 유가가 또 한번 80달러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유조선 공격하고 뭐 정유시설 타격하고, 일단 지금 이란이 좀 반격하는 좀 모양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는 했거든요. 원유 값을 이제 잡기 위해서 그 안정화시키는 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 예. 유가 뭐 전략 비축이라든가 이런 거 방출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유가가 또 오르다 살짝 또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유에 대해선 이란은 공격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방어책을 내놓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원유값 자체는 위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가 그 세계 원유 LNG 해상 물동량의 21%가 통과하니까, 핵심은 여기를 어떻게 이제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증시엔 되게 좋겠지만, 늦어지면 당연히 뭐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언제쯤 해소될지를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과거의 전쟁 사례를 보면 결국 과거에도 이런 이제 중동 전쟁이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지만,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결국 이 회복 속도가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유가가 빨리 안정화되면 금방 회복이 됐고, 안정화가 안 되면 1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한 1년 걸렸죠. 이게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시장에 주가에는 크게 예. 영향을 주지 않죠. 뭐 유가도 사실 뭐 이란 전쟁 전만 해도 훨씬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이란 전쟁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감을 찾겠지만, 지금 초반 국면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변동성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어서 반드시 유가는 통제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뭐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은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다음 주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그 봉쇄된 부분에 대해서 군함을 호위해주겠다. 군함으로. 그다음에 유가 통제할 수 있는 뭔가 좀 정책 발표하겠다. 일단 얘기는 해놨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경에는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장 기대에 좀 눈높이에 맞으면 증시는 조금 더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5천까지 한번 떨어졌잖아요. 네. 5천 초반까지. 근데 거기는 이제 극단적인 공포가 좀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설마 좀 하락을 하더라도 지난번 저점을 좀 깨지는 않는 선에서 좀 지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금리 인하는 지금 원래 2번 인하를 예상했죠. 네. 6월, 12월. 요게 한 번으로 좀 바뀌긴 했어요. 유가 오르면서. 그래서 9월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 번 정도 하는 건데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금리 인상이거든요. 혹시 이것 때문에 인상할까? 그러려면 유가가 100에서 한 120달러는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80달러 좀 안 되니까 유가가 100달러 가면은 금리 인하는 어려워지죠. 그리고 인상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현재 이 정도 유가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 값이 차지하는 게 예전보다는 좀 비중이 낮기 때문에 100달러 가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 기조는 좀 유지는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이는 게 이 이란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강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전쟁까지 터지니까 악재가 겹친 상황이거든요. 이 한국 증시 펀더멘탈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괜찮게 보시나요? 그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은 괜찮아요. 지금까지 뭐 나온 지표나 미국도 경제 지표 보시면 다 탄탄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다행인 거죠. 사실 이게 제일 위험한 게 전쟁 났는데 펀더멘탈도 안 좋은 상황이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았는데 미국도 안 좋았거든요. 고물가에다가 그래서 나스닥이 그때 35% 빠졌던 건데 지금은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죠. 미국 고용 지표 또 여러 가지 소비 데이터라든가 ISM, 제조업, 서비스업 다 오히려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 한국도 사실 뭐 전쟁이 길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펀더멘털이 괜찮은 게 얼마 전에 한국은행도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올렸고 워낙 지금 반도체가 잘 되잖아요. 수출도. 근데 이게 이란 리스크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줄지는 않는 게 왜냐하면 미국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용으로 많이 공급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란과는 별개 이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은 아직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이란 전쟁에서 이번에 AI가 더 유용하다는 게 밝혀졌죠. 그 클로드를 활용해 가지고 하메네이를 정밀 타격해 버렸잖아요. 심지어 트럼프가 클로드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했는데도 그걸 써가지고 예,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가 된 거예요. 이 전쟁 끝나면 전 세계 각국이 AI 투자를 경쟁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걸 느꼈기 때문에 아 AI를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호재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국의 펀더멘털은 문제 없고 외국인들이 좀 물론 2월에 엄청 팔았어요. 2월에 한 19조를 팔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좀 거론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난 건 맞아요. 작년부터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 파는 물량이 좀 있었고 그리고 5천 넘으면서부터 외국인이 파는데 개인이 다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받아주는 주체가 또 있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팔았던 것 같아요. 뭐 전쟁이 날 걸 미리 예상했다기보다는 이 정도면 좀 수익 실현해야 되겠다. 근데 매수하는 주체가 없으면 외국인도 이렇게 팔질 못하거든요. 근데 받아준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개인이 올리면서 이제 코스피가 6천까지 갔었는데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매도를 했고 근데 중요한 건 펀더멘털이 망가지지 않으면 외국인은 언제든지 또 복귀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니까 이 점은 우리가 좀 안 좋은 시장 환경에서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5일 날 코스피가 10% 정도 반등한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긴 한데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올라왔던 이 배경 두 가지잖아요. AI 뭐 이런 걸로 인한 우리의 수출 호조, 실적 호조 요거 하나랑 두 번째가 정부의 정책이죠. 정부의 이제 부양책, 네. 증시 부양 그 두 개가 훼손된 건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 급락장은 당연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6천 넘을 때는 굉장히 좀 과열권이었죠. 되게 뭐 뜨거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언젠가 식히긴 해야 되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그냥 이란 전쟁이 터져서 너무 그냥 급속 냉각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런 냉각기가 한두 달 걸리거든요. 이렇게 좀 과열을 약간 기간 조정으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폭락장이 나와가지고 그냥 얼어버렸죠, 순식간에. 그래서 이미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을 받아버린 거죠, 한 번에.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는 이렇게 좀 주가 지수가 밀릴 때 조금씩 저는 이제 이번에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저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때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때 20% 빠졌어요. 몇 달에 걸쳐서. 근데 이란 전쟁도 지금 20% 빠졌거든요. 이틀 만에 예. 거의 내려.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이란 전쟁이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하락폭은 똑같아요, 거의. 그럼 이미 가격은 다 반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너무 겁먹지 마시고 기회로 활용하시되, 다만 지금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너무 폭등한 것처럼 중간중간 또 급등이 나와요, 한 번씩. 그땐 쫓아가지 마세요. 그땐 좀 지켜보시고 흔들릴 때 이렇게 좀 모아가면. 근데 아직은 조정 구간이 끝난 건 아니니까 한 3월 정도까지는 좀 조정 구간 같아요. 막 네. 그런 느낌이죠. 아, 지금이 제일 바닥일 것 같은데 안 네. 사면 후회될 것 같고 막 맞아요. 이런 느낌인데 네. 이럴 때 어떤, 방금 말씀하신 주도주라는 표현 쓰셨는데 어떤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종목들 다 지금 떨어졌는데 이게 다 떨어졌을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셌던 업종 있죠. 기존에 강했던 기존에 이거죠. 어떤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하는데 원인이 있잖아요. 그냥 폭락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전쟁 때문에 빠졌다. 네. 전쟁 때문에 빠졌는데 예를 들면 항공주가 주도주였어요. 항공주가 시장을 이끌었다. 그냥 극단적 예를 가정인데. 들면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쉽지 않죠. 왜냐면 유가에 직격탄을 그렇죠. 맞으니까. 근데 AI잖아요. 상관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빠졌으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주도주가 좀 바뀐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런 경우에는 바뀌진 않는데, 근데 이제 주도주가 또 바뀌는 경우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이런 조정일 때,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빅테크가 이제 투자를 안 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이제 그러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또 한번 난리가 나겠죠. 그럼 주가가 폭락을 할 텐데, 그럼 기존 주도주가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폭락할 때는 빠진 이유를 봐야 되고, 그 빠진 이유가 이번처럼 전쟁인데 주도주랑은 사실 별개거든요. 그 펀더멘털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 주도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피지컬 AI, 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존의 조방원, 이건 오히려 뭐 전쟁 나서 또 사실 수혜고, 구조가 안 바뀌어서 또 증권주 마찬가지죠. 정책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폭락장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번에 저번 이제 수요일처럼 만약에 폭락을 했을 때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것 중에 좀 어중간한 게 있으면 오히려 팔아가지고 기존 주도주로 교체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한. 그래서 이번 전쟁으로 인한 조정은 어쨌든 저는 주도주 예, 집중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것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실적이 나왔는데 저도 좀 늦은 시간까지 같이 봤거든요.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는데 우려했던 거는 엔비디아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약간 버티긴 했는데 이게 AI 반도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1등이고 이제 사실 뺏길 일밖에 없다 보니까 시장의 평가가 냉정해요. 되게 좋았어요. 솔직히 큰 형님이니까. 예. 저는 그렇게 빠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뭐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근데 브로드컴은 2등이고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2등은 잘하면 잘한 대로 또 인정 또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AI 매출도 좋았고, 특히 훅탄 CEO가 AI 매출이 10만으로도 2027년도에 1,000억 달러 돌파할 것 같다. 1,000억 달러면 우리 한국 돈으로 140조가 넘는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매출을 지금 확보했다. 수주를 이미 받아놓은 거죠. 아, 받아놓은 게 이 정도다? 예,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잘 완공이 돼서 거기에 공급이 되면 이 정도 매출 나온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공급망도 이미 확보했다.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엔비디아랑 똑같은 얘기 같아요. 엔비디아도 재고를 많이 확보해놨다. 브로드컴도 나 공급망 확보해놨다. 메모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메모리 없으면 못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 충분한 HBM하고 메모리를 좀 이미 확보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회사 다 메모리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주요 고객사가 구글의 TPU, 그 다음에 엔트로픽 아시죠? 이번에 클로드 가장 유명한 여기도 고객사고 메타도 있고요. 되게 고객사가 탄탄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부담되죠. 어떻게 보면 이쪽이 너무 또 잘해버리면. 그래서 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어쨌든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다만 둘 다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데 2등이 잘하는 건 1등한테 좀 불편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걸 좀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인 게 브로드컴이 그래도 우리가 좀 걱정한 게 그거잖아요. 혹시 AI 이것도 투자 줄이고 매크로 때문에 좀 안 좋아지면 어떡하니 걱정했는데, 여기 CEO 얘기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투자는 더 늘어난다. 예, 우리는 매출 확실히 더 늘어날 거라는 자신감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브로드컴 실적을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걸 들고 계시다면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뭐예요? 예, 유리기판이 요새 좀 소강 상태인데, 유리기판이 이제 AI 시스템이 커지니까 이게 기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기존 기판이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발열도 있고. 예, 맞아요. 유리기판 쓰면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으니까. 유리기판의 근데 단점은 깨져요. 구멍 뚫기가 쉽지 예, 않죠. 그걸 이제 기술력의 문제인데, 그래서 아직 상용화가 쉽지는 않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SKC, 삼성전기가 지금 상용화 하려고 하는데, 뭐 언젠가 시장이 열릴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되게 긍정적인, 우리는 유리기판 이거 투자도 하고 나중에 사용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만 상용화 시기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원래 작년 연말에 상용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이게 시간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JP모건하고 미팅에서 중요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번 컨퍼런스를 이제 JP모건하고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메모리 시장은 27년까지는 공급 부족이래요. 27년까지는 유지된다. 우리는 올해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올해까지는 공급 부족 다 아는데 내년은 다들 좀 내년까지도 되나 안 되나. 근데 일단 이번 미팅에서는 내년까지도 좀 공급이 좀 부족하다. 이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특히 디램도 디램인데 ESSD, 요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낸드죠. 낸드. 네, 낸드로 만든 건데 요게 굉장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낸드 관련주가 조금 더 좀 괜찮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4 품질 테스트 통과했잖아요. 네. 엔비디아에. 그래서 요걸 이제 매출 3배, 점유율 30%,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거는 한 20에서 2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좀 삼성은 더 공격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HBM 맨 밑에 베이스 다이, 예, 요게 들어가는데 요 위에다 이제 칩들을 12개 딱 쌓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되는 그 칩을 우리가 이제 HBM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데, 그걸 삼성은 파운드리 자기네 4나노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요, 되게. 근데 하이닉스는 12나노, 12나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TSMC, 파운드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써서 통과는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속도 면에서는 좀 삼성이 빠를 수밖에 없고, 근데 앞으로 HBM4E, HBM5로 갈수록은 더 빨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도로 가면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가 있어서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걸 강조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이닉스가 못 다룰 것 같다, 이런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론은 아예 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그냥 메모리 공정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속도에서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마이크론은 HBM4 아직 공급을 못하는 걸로, 아마 엔비디아에서는 지금 합격을 안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장기 공급 계약으로 갑니다. 옛날에는 미리 만들어 놓고 고객 오면 그냥 뭐 팔았죠. 그래서 재고 관리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미리 받아요. 예, 미리 주문을 받아요. 약간 그 아파트로 따지면 그 선분양 짓기도 전에 그러니까 만들기도 전에 미리 다 완판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브로드컴이 공급망 확보해놨다, 엔비디아가 재고 확보해놨다라고 얘기한 게 이런 계약이 돼 있다는 미리 얘기겠네요. 계약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 하이닉스는 그 스케줄에 맞게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 변동이 완화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메모리의 엄청난 변화예요. 메모리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미리 만든 다음에 어떻게 보면 후분양이죠, 후분양. 예,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제도처럼 똑같이 선분양 제도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제 메모리 공급사들은 그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지금 원래 이렇게 장기 공급 계약을 맺더라도 페널티가 옛날에 없었어요, 별로.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필요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당황스럽지만, 근데 지금 워낙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이거 취소를 못하는 조항을 넣나 봐요.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조항이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삼성하이닉스는 그만큼 협상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주주환원 정책도 아마 상반기 내에 아마 뭐 자사주 소각이나 아니면은 그 배당, 특별 배당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삼성전자는 턴어라운드 구간에 있고 이번에 진짜 뭐 좋아지는 분위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쟁 와중에도 미국 경제 지표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ISM 서비스업 PMI가 예상보다 크게 높았어요. 이 네. 내용 소개해 주시죠. 여기서 사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기업들의 응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들을 좀 하거든요. 인터뷰를 해요. 그게 더 중요한데 일단 지표는 56.1이고요. 50 넘으면 확장입니다. 예상이 53.5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고 지금 22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확장 속도인데 미국은 서비스업 국가잖아요. 네. 이렇게 서비스업 지표가 좋다는 건 미국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가 지표는 또 꺾였어요. 그 세부 항목들이 있어요. 뭐 주문 지수.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좋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또 그날 미국이 나스닥이 올라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우리나라도 급등한 게 또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여기서 현장의 목소리가 좀 되게 흥미로운 게 여기서도 나와요. 와, 메모리가 좋을 수밖에 없구나. 다 비슷한 얘기면 소매업체, 유통업체겠죠. 어떻게 보면. 램 메모리 부족으로 기술 공급업체 비용과 리드 타임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니까 램이 없다. 반도체가 좀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확장이 메모리 수급 불균형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 광업 기업은 미국 반도체 공급 제약이 부품 가격과 가용성이 계속 압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체감하고 있다. 이 부족되는 게. 그리고 또 원전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 지금 원전이 건설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전 산업이 새 원자로 건설을 위해 활기를 띠고 있다. 어떤 한 응답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원전 승인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현장에서 실제 목소리를 전해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뭐 구매를 앞당기고 있다는 뭐 그런 응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일단 이런 우리가 이게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좀 되게 답답하고 뭔가 좀 큰일 나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실제 현재까지 나오는 뭐 미국 기업들의 이런 데이터나 설문조사를 보면은 전쟁과 무관하게 여전히 괜찮아요. 그들은 투자할 건 투자하고 있고 특히 어디에 투자하죠? 데이터 센터. 여기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사실 그건 것 같아요. 전쟁이 두려운 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가 이제 꺾여버리면 이러면 진짜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 우리 생각보다 지금 긴 사이클로 아직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상승 하락 업종하고 주목할 분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승한 업종 가운데 좋은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주목할 분야는 어딜까요?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상승한 종목이 굉장히 극소수였고 뭐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네. 하락은 이제 덜 빠진 이제 업종은 좀 있죠. 근데 많이 오른 거는 사실 그쪽이에요. 뭐 정유 업종. 뭐 아시겠지 기름값이 이제 오르니까 그래서 정유 업종은 사실 이거 말고도 모멘텀이 좀 있거든요. 뭐 그 전부터도 정제 마진도 괜찮았고 하기 때문에 전 정유 쪽은 좀 당분간은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락했는데 좀 덜 빠진 업종 중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좀 그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건 좀 방산이죠, 방산. 네, 방산 업종이 이번에 특히 미사일, 이번 전쟁은 사실 미사일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미사일과 관련된 그런 방산 업종이
좀 괜찮을 것 같고 좀 덜 빠진 업종 중에서는 또 교육 업종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배당을 되게 많이 줘요. 지금 이제 한참 또 배당 이제 낙도 있고 옛날에는 작년 연말까지 사야 배당을 받잖아요. 네. 지금은 이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기업마다 좀 유연하게 하니까 3월에 보유해서 뭐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주들도 배당도 있으니까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유, 방산, 교육 이런 쪽을 한번 약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승한 업종 가운데 이거 늘 저희가 하는 코너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여기에 기록된 예, 거는 참 처음이- 드문 일인 저는 처음이죠.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일까요? 이번 주 이제 반도체 얘기인데 한국 IR 협의회 이원재 이희경 연구원님이 반도체 클린룸 설비 산업인데 클린룸이 뭐냐면 이제 예전에도 저기 이제 그 누구죠 바이든 대통령이 한번 한국 왔잖아요. 네네. 와가지고 저기 삼성 공장 갔을 때 하얀 옷 입고 아 뉴스에 네, 나오면 이렇게 뭐, 막 위에 막 사람들 쫙 하얀 움직이고 입고 하얀 다니는. 옷 입고 돌아다니는. 그게 바로 클린룸이에요. 클린룸은 뭐냐면 정말 깨끗한 룸. 왜냐하면 반도체는 나노 단위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이게 미세먼지 하나만 들어가면 치명타입니다. 그냥 못 써요 그냥.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도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다 지금 방호복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이제 반도체를 보호하는 거죠. 물론 사람도 보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클린룸 그래서 그 공간을 클린룸이 많으면 공장에서 많은 걸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막 삼성 와갖고 그런 공장의 맞아요. 설비나 청소 예. 상태 이런 거 맞아요, 확인하는 게 맞아요. 그거죠. 예. 그래서 클린룸이 굉장히 중요한 그 뼈대예요. 그냥 이거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드는 거죠. 근데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너무 평가절하되는 것 같다. 이게 또 핵심인데. 그래서 반도체 공장은 어떻게 만드냐면 골조 공사하고요. 클린룸을 이제 구축을 해요. 거기에 이제 배관을 연결해요. 뭐 가스 같은 거 주입해야 되니까. 그다음 장비를 넣어요.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랑 또 연결을 해야 돼요. 그걸 훅업이라고 합니다. 훅업 배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순서로 하는데 이런 걸 해주는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요. 상장이 돼 있겠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자는 거고. 근데 이게 좋아지려면 반도체 공장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지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어지죠. 이제 설비 투자. 그래서 28년도에는 좀 공급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니까 지금 지어도 2년은 걸려요. 그러니까 당장 공급은 안 늘어나지만 그래서 국내 반도체 2사 삼성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가 올해만 99.4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물론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워낙 지금 업황이 좋으니까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공급 가행으로 가는 건 아닌데 금액으로 보면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장을 많이 짓게 되면 당연히 클린룸 수요는 늘어나고 특히 삼성의 평택에 P5 공장이 있어요. 이번에 짓거든요. 이게 복층 구조래요. 복층 구조로 3층으로 만드니까 기존 대비 클린룸이 1.5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SK하이닉스도 용인에 600조 들여가지고 그 반도체 단지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도 당연히 클린룸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들 여기와 관련된 이제 업종들의 기업들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1% 정도 된대요. 근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연평균 매출 성장이 3% 미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좀 성과를 내고 있는데 PBR이 0.6배밖에 안 돼요. 그냥 건설업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건설업이네요, 기술력보다는 건설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는. 근데 이 애널리스트 의견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돈도 잘 벌고 투자 사이클 들어갔는데 왜 이걸 할인 받아야 되냐.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4개 기업은 뭐냐면요. 한양 ENG, 세보 MEC, 성도 ENG, KN솔. 요 4개 기업들이 클린룸도 하고 배관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제 반도체에선 건설 회사죠, 어떻게 보면. 예, 거기에 좀 관련돼 있지만 주가도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런 이제 수혜 기업들이 딱 뜰 때 지금도 보면 공장을 더 지을 거에 대한 계획들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기대가 선반영이 돼서 이런 기업들한테 한번 상승의 효과를 주고 난 이후에 2028년까지 그런 이 기업들은 어떤 모멘텀이 더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한 번에 반영하지만 이제 실제 그 수주들이 그 후에 계속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숫자를 확인해요. 그게 한꺼번에 가는 건 네,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됩니다. 이게 방산도 똑같아요. 방산도 옛날에 수주 얘기 나왔을 때 한번 확 올랐다가 빠졌죠. 그리고 실제
수주하고 나서 계약 맺을 때마다 주가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실적도 나올 때 또 가요.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확인하면서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회성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소부장 내에서는 가장 저평가돼 있어요. 그렇죠. 주가가 소부장에 부담이 대해서는 없어요. 좀 관심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소부장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좀 밸류 부담은 있는데 이들은 좀 상대적으로 PBR이 아직 한 배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토요일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일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전 짓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원전 투자 사이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중국과 한국은 원전을 끊임없이 건설을 해왔기 때문에 수주, 제작, 공정 관리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탁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짓는데 좀 탁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이게 또 약해요. 그래서 우리랑 이제 파트너를 맺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